네, 안녕하십니까. 8월 26일 토요일 아침 프로입니다. 자, 어제 소문난 잔치 잭슨홀 미팅 파월 연설은 큰 반향이 없었죠. 시장도 예상대로 다행히 잘 끝났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끝난 건 아니고요. 앞으로 좀 지켜보면서 장을 좀 대응해 드릴게요. 자, 주간 정리는 제가 좀 편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투자를 항상 말씀드릴 때 가장 기본은 세상에 대한 공부, 세상 변화를 따라가는 과정이라는 얘기를 자주 드리는데요. 그런 면에서 좀 의미를 좀 찾고 같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목을 이렇게 적었어요. 흔들리는 매크로 속에서 등락 선방한 한국 증시. 노래 제목 같죠? 자, 그리고 지금 여전히 장기물이 올라 있습니다. 잭슨홀 미팅 파월도 마찬가지로 언급을 했지만, 자, 고금리 시대로의 초대입니다. 야, 그동안 계속 고금리였잖아. 물가 빠지면서 금리 계속 올리면서 있는데 뭐 또 새로운 또 고금리 시대냐. 자, 유지가 돼요. 시장에서 언젠가는 인하를 해주겠지. 예전처럼 십수년처럼 그런 사이클 저금리 시대로 만들어 주겠지. 자, 그런 기대를 줄이시고 미국 금리는 유지된다. 우리나라가 조금 더 유연성 있다 하지만 빠져봐야 얼마 안 빠진다. 중금리 시대. 이 시대에 적응하라고 시대에 지금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도 마찬가지, 특히 미국도 마찬가지. 사람 생활 패턴도 바뀔 거고요. 소비라든지 투자 행태도 바뀌어야 됩니다. 네, 그런 부분도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 가운데서 특징은 뭐냐? 자, 우리나라만 그런 거 아니죠. 미국 나스닥도 변동성 어마무시하죠. 제가 가끔 우리나라보다 미국 증시가 좋다는 얘기 드릴 때 미국은 401k 같은 아주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제도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습니까? 저 미국의 인구가 한 3억 한 6천 정도 되는데 10억 이상 우리나라 돈으로 13억 원 이상 있는 자산가들이 한 2,600만 명 정도 한 7, 8%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는 120만이 안 돼요. 5천 한 2, 300만 중에서. 비율로 따져도 엄청 적고 실제로 돈이 그렇게 많다고 주위에 떠들어도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10억이 사실 서울의 집값 같으면 10억이 지금은 조금 많다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100몇십만 명밖에 안 돼요. 예, 너무 좀 허세 찌든 분들도 많다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는데, 자, 그런 가운데서 미국도 사실 중장기 투자가 되게 많이 하다가 보시면 밈 주식 제가 처음 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미국 주식 보면서 그 몇 년 전 작년 같은 케이스에 갑자기 개인들이 들어와서 막 수십 배씩 올랐던 밈. 자, 지금 보면 베트남 전기차인 그 뭐죠? 뭐 그런 거 지금 갑자기 시총 100조 막 넘어가고 그러잖아요. 이런 거다 봤을 때는 우리나라 자체만 개인들이 특징이 있는 게 아니라 미국도 썰린과 변동성을 만드는 특징이 보인다는 겁니다. 이게 똑같은 거예요. 고금리 속에서 증시를 계속 제가 차별화되고 선택 집중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서 먹고 살려고 변하는 거예요. 시장 내에서 특징입니다. 그 변동성 왔다 갔다 하는 거는 특징이에요. 이것도 이제 패시브로 좀 봐야 될 투자에 대한 변화라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중장기 투자와 그다음에 단기 투자, 그다음에 기본적 분석도 하지만 기술적 분석도 말씀드리고 시장을 이기는 알파 전략을 구사하고 특히나 실전에 필요한 수급 분석을 많이 말씀드리는 제리 실전 투자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도움 되실 거라 봐요. 자, 이번 주도 한번 정리해보고 같이 보시죠. 자, 가장 기본으로 본다는 미국. 참 말이 많았죠. 지금 증시도 등락이 많았고 엔비디아 실적 되게 기대해서 뺨 갔는데 그 다음날 또 급락을 해버리고 잭슨홀 미팅 마음 졸였지만 작년 8월 달은 기우였고 잘 끝냈습니다. 아직 끝난 건 아니에요. 아직 장기금리가 안정은 안 됐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주위에 기관들이나 이제 정권이나 좀 큰 데서 채권 운용하는 후배들이 있어서 같은 의견이더라고요. 장기금리가 갑자기 올라 있는 이유는 지금 미국 국채 발행을 1조 달러 해야 된다 그러고 지금 10년물, 20년물 계속 나오고 있죠. 옐런이 중국 갔는데 미국 국채는 안 사주더라. 그런 썰도 있지만 실제로 미국이 지금 국가 신용등급 하락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달러 관련 패권도 자꾸 이제 들어오니까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대외적으로 이제 미국 채에 대한 물론 가장 전반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안전자산입니다. 미국 국채는 뛸 염려는 안 해요. 하지만 금리가 지금 올라가 있다는 것은 조금 높은 금리로 예전과 다르게 발행 조건이 안 좋은 거다 보니까 장기 금리가 일단 안정이 돼야지만 미국 증시도 안정이 된다 보는데 아직까지 안정은 안 되고 10년 금리 기준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 대외적인 수요 불신도 아직 좀 있고 미국 중국을 참 일본 중국도 봐야 되잖아요.
이제 수급적인 측면으로 등락이 좀 되니까 이 추이는 계속 제가 말씀드릴게요. 말씀드리면서 그냥 과정에서 미리 주권을 받았던 증시가 안정화되는 그런 과정과 같이 간다 봅니다. 자, 엔비디아가 지금 나스닥에서 만들었는 가장 지금 큰 AI 성장 스토리 핵심 종목이죠. 제가 미국 증시를 말씀드릴 때 지표로 보는 애플이 지금 조금 약하다 말씀드렸어요. 물론 지금 $170 내외에서 반등을 좀 주다가 다시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엔비디아가 지금 나스닥에서는 희망이잖아요. AI에서 희망이고, 뭐 B2B로 해서 기업들이 전부 다 AI 쪽으로 어쨌든 다 지금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특징이에요. 인플레 시대 특징인데, 그 나스닥 기준으로 엔비디아와 애플을 계속 보면서 말씀드리고, 엔비디아 제가 고가 신고가 했다지 다시 빠졌거든요. 지금 신고가 아니에요. 신고가 정말 되기 힘든다는 걸 이번에도 한번 볼 수 있는데, 이제 어닝이 있기 때문에 나스닥을 혼자 견인할 수 있고 딴 애들 흐름을 줄 수 있을 것이냐, 꾸준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고 뭐 등락 과정 정도 아직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기준으로 지금 반도체가 어떻다, 한국의 어떤 제조업 중에서 삼성전자 어떻다, 코스피 말씀드리고 있는데 나쁘게 보지 않아요. 엔비디아 분명 희망입니다. 조정 받으면 제가 말씀드렸죠. 하반기에는 정말 좋은 게 될 수 있어요. 제가 그동안은 반도체를 2차전에 산다고 성장 스토리 날 때 본격적으로 안 샀잖아요. 매매 정도만 했는데, 한국 경제나 우리나라 반도체 생태계, 그 다음 코스피는 되게 좋은 영향입니다. 하반기 때 등락했을 때는 내년을 보고 준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AI 성장 스토리 먹거리라 봐요. 자, 그리고 B2B, B2C 얘기를 잠깐 하는데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자, B2B는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나 투자죠. B2C는 소비자 대상으로 하는 투자나 그런 쪽인데, 인플레 시대에서는 물가가 다 올라가 있죠. 자, 예전처럼 다시 제로금리 가고 물가 쉽게 안 떨어진다는 거에 대한 시장이 지금 정한 과정이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물가가 안 떨어지네. 그러면 일단 사람들이 이제 돈을 잘 안 써요. 하지만 돈이 많고 이 프리미엄한 이 대형주들 있죠. 기업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어쨌든 매출이 늘잖아요. 물가가 올라가 있고. 증시라는 것도 인플레를 표현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인플레가 지금 올라가 있고 바로 안 떨어지는 이유가 증시도 마찬가지예요. 돈으로 표시되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서 여유 있는 기업들은 지금 AI, 엔비디아 하는 것처럼 기업 간의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기업 간의 투자가 되게 활발해집니다. 지금 삼성의 반도체 어떻다, 엔비디아가 여러 가지 서버 수요, AI 서버에 여러 가지 기업들의 투자가 몰려오는 것처럼 이 B2B 투자가 되게 활발해져요.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보세요. 우리나라는 미리 갔던 건데 중국도 마찬가지고 소비가 약하죠. 우리나라 가계부채 때문에 부동산 투기나 뭐 투기라 해서 죄송한데 그쪽으로 연끌이나 이쪽으로 하고 뭐 작은 사이클 정시에 막 들어오고 하겠지만 실제로 쓰는 돈들은 주의 한번 보세요. 민생이나 이 내수가 좋습니까? 자꾸 빠그러지잖아요. 돈을 더 안 써요. 지금 공실 계속 많이 나와지고 요식업 같은 거 자영업 되게 힘든 그런 시기인데, 자, 미국도 이제 B2C가 약해지는 게 보이죠. 소비 관련주 막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이게 지금 소비가 정말 강했고 고용이 튼튼하게 받쳐줬던 미국 증시, 세계 증시 기준이 조금씩 약화되는 과정입니다. 우리나라 겪었는 것처럼, 우리나라 제가 유통주나 소비주 산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죠. 우리나라가 지금 2차전지 올랐던 거는 B2B예요. 왜? 미국에서 설비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나라 기업이 들어와서 그날 공장 짓는 거잖아요. 기업 간 그러지 않습니까? 걔들이 당장 전기차 나와서 소비자에 얼마나 팔릴지 B2C를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자, 미국은 지금 B2B, B2C 다 활발했는데 소비나 고용이 바로는 아니지만 내년부터 좀 약해진다 저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각도는 좀 스무스하게.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지금 강했던 소비주들이 꺾이는 과정이고 여전히 B2B는 활발해지고 차별해질 겁니다. 이게 세상의 변화예요. 이 고금리에 적응되는 과정입니다. 이게 지금 미국 내에서는 조금 차별화되고 변화되는 과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어제 잭슬린 미팅도 다 보셨겠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계속 얘기 드리고 다 알고 있었던 고금리에 적응해야 될 글로벌 경제. 절대 더비시한 은퇴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금리 유지한다는 얘기하고 데이터를 보면서 오히려 더 올릴 수 있다는 긴축가 지금 젤리가 좀 짖고 있는데 저쪽 방에서 뭔가 마음에 안 드는 모양입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자, 물가 목표 2%로 그대로 갑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제가 미국 소비를 걱정하는 뷰도 있지만 바로 걱정할 필요 없다 그랬어요. 등락 정도는 있지만 충분히 아직까지 괜찮고
뭐 카드 연출이 올라간다, 저축률 다 소진됐다, 지금 이전 소득 받았는 거 다 썼다, 임금 상률 떨어진다, 다 그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다 보고 있어요. 연준도 다 보고 있고, 그런 거 감안해서 금리, 그래서 제가 동결을 예상하고 있는 거고요. 소비 주가들이 제일 민감합니다. 제가 미국하고 중국하고 유럽 같은 관계 볼 때 럭셔리 주가 본다 그랬잖아요. 에르메스라든지 뭐 루이비통 같은 거. 주가가 제일 변동성이 큰 지표지만 제일 민감한 지표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주식을 볼 때 전 세계 주식들 보는 이유처럼 시장을 대비하게 돼 좋습니다. 자, 그런 면으로 보면서 은근히 걱정주기나 미국 경기는 쉽게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아주 여전히 괜찮다, 아직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물가뭐 비프로 그대로 준 거는 연준이 경기에 대한 자신감도 아직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긴축을 좀 더해도 미국 경기는 여전히 유지된다고 보면서 계속 세심하게 관리할 거라 봅니다. 거듭 중요한 거는 강조를 또 드려요. 자, 그렇게 되면 고금 위주가 계속 오래 가고 어떤 데는 수년 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예전에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한 2000년부터 나왔던 이 금리와 주식 사이클이 바뀌었다 그랬어요. 새로운 세상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1990, 70년대, 80년대 5.11 쇼크 1차, 2차 나올 때 한번 얘기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처럼 다시 금리가 지금 물가가 빠졌지만 올라갈 수 있다. 뭐 그런 겁을 자꾸 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오일 쇼크였기 때문에 오일이 막 미친 듯이 올랐잖아요. 근데 지금 오일이나 원자재가 올라갈 겁니까? 물론 어떤 분들은 지금 브릭스 만나서 브릭스에 막 새로운 지금 그 UAE라든지 지금 사우디도 막 가입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원자재, 어차피 알고 있었습니다. 원자재 민족주의, 걔들끼리 카르텔, 이 산업 자본의 어떤 그런 자본주의 국가와 지금 원자재를 통해서 그거를 수출하는 나라들끼리의 어떤 민족주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보호무역주의죠. 그런 것들이 인플레를 쉽게 안 내릴 수 있는 물가가 유지될 수 있는 요인이라 보지만 경기가 그렇게 썩 안 좋잖아요. 중국도 오래 걸리고 우리나라는 뭐 이머징이기 때문에 특히 안 그렇지만 미국도 이제 수비가 살짝 연착륙 되지 않습니까? 수요가 안 되는데 어떻게 물가를 올려요? 기름값부터 계속 올립니까? 그러다 보니까 70년, 80년대 오일 쇼크처럼 직접적으로 비교할 건 아니라 보고 물가가 너무 또 급등한다 이렇게 겁낼 필요도 없다 봅니다. 자, 9월 FMC는 여전히 저는 동결을 예상해요. 실제로 제가 보여드렸던 그 페드 와치도 뭐 80% 이상으로 동결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준에서 또 어제 파월이 경고를 한 것처럼 데이터에 따라서 11월달 FMC에서는 인상할 수도 있다. 지금 페드 와치에서는 인상 확률을 한 46% 정도, 어제 좀 더 올랐어요. 어제 단기금리 좀 올랐는데 그렇게 하면서 멀찌감해서 시장을 긴축을 하려는 그런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당장은 동결해 주겠지만 언제든지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또 겁을 주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거는 미묘한 컨트롤이지 뭐 걱정할 필요 아직 없습니다. 하이어 포 롱거, 연준의 금리 정책이 이제 하이어 더 올리는 건 아니고요, 롱거입니다. 앞으로 계속 유지하고 오래 가겠다. 그 시대에서 시장이 저항하는 과정으로 보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투자하는 먹거리를 더 선별차별하면서 제가 살피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인플레 시대에서 원래 자산을 갖고 있어야 된다. 돈 값어치가 떨어진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사야지, 가장 중요한 자산은 부동산이잖아. 근데 지금 어제 이창희 총재도 말씀하셨고 대놓고 말씀하셨어요. 젊은 분들이 짧게 투자하신 분들은 이게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금리 다시 낮추고 돈값 떨어지게 되고 다시 유동성 양세가 오게 되면 자산 가치가 올라갈 거다.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스몰 사이클에서 정시 투자는 선별을 차별하면 되는데 특히 우리나라 같이 부동산에 대해서 너무 집중돼 있고 가계의 어떤 7, 80%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에 너무 올인하는 거는 물론 서울이나 강남 쪽이 좀 차별화돼서 덜 빠지고 할 수도 있겠지만 큰 흐름은 거슬리면 안 돼요. 인플레 시대에서 무조건 제가 봤을 땐 지금은 주식이 그나마 좋습니다. 주식이 그나마 좋아요. 살짝 나가면 지금 또 금리 올랐기 때문에 뭐 채권에 대해서 장기 투자할 수도 있다는 그런 것도 보지만 뭐 그런 거는 이제 어떤 성향이죠. 보통 나누신 분들은 이번 고가에 대해서 한번 해보셔도 작년 12월 달처럼 다시 한번 기회 왔다 보기 때문에 뭐 해보셔도 된다.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 금리에서 말씀드렸던 실질금리, 실제로 지금 안전한 채권에 투자하느냐, 위험하지만 다시 주식에 들어가느냐. 지금 PER 기준으로 보면 S&P가 18배, 19배 나와요. 그거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미국 금리 지금 10년물이 4.23 나오잖아요. 야, 안전하게 네가 안전하게 10년 매년 4.2%씩 먹을래? 뭐 좀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불안하게 주식을 맨날 보면서 지금 한 5% 정도 연수익 5% 먹을래? 뭐 그런 걸 지금 시장에 재고 있다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장기물 금리 안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고, 긴축 때문에 등락이 있겠지만 나스닥이 조금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채권 선호도, 금리 한번 공부시켜 드렸던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금융 시스템은 되게 안정적이었고요. 금리 그렇게 미친 듯이 오를 때도 뭐 SVB 같은 거 살짝 문제는 있었지만 미국도 마찬가지. 미국은 금융 시스템이 걔들은 우리나라처럼 뭐 장단기 예대 마진 이런 거 먹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때 말했던 그 법으로 바뀌어서 서프라임 이후에 그냥 금융 안정화를 통해서 이 빅 IB들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보면 우리 전 세계로 봤을 때도 이제 물가라든지 이모진 같은 거 박살난 나라 많죠. 디폴트 난 나라 많습니다. 지금 아르헨티나 물가 상승률이 1년에 120% 나오고, 터키도 지금 환율이 리라가 수십 프로씩 오르고 해도 전 세계 글로벌 우리 투자하는데 큰 영향이 있습니까? 안 하잖아요. 그쪽만 피하면 되지만 글로벌 전체 영향이 예전처럼 그렇게 파급이 덜 되지 않습니까? 위기를 거치면서 인류의 금융 시스템이 많이 안정화된 거예요. 자, 그럼 미국 내에서도 요번에 뭐 지방 스몰은행 같은 게 합병도 되고 파산도 되고 했지만 항상 있었던 일입니다. 큰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은 여전히 믿어주시고, 하지만 중소형주 중에서 이 고금리, 이 길어지는 고금리 시대에 정 못하는 좀비 기업이나 좀 안타까운 좀비 가게도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은행에다 보시면 연체율 계속 올라가죠. 쉽게 이럴 때 레버리지나 이런 거 막 급하게 들어가지 말라. 꾸준하게 관리 잘하다가 막 갑자기 그런 단타 치는 거 하지 말라.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 전반적으로 시대가 변하고 투자 거래 변하고 변동성이 쏠림이 더 심하기 때문에 안 보던 분들이 그런 마인드가 더 흔들릴 겁니다. 네, 이런 거 한번 다시 말씀드릴 테니까 조심하시라는 얘기고요. 더 선별과 차별화되는 과정에서 잘 찾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을 한번 볼게요. 중국 대표해서 봐야 됩니다. 물론 줄이고는 있지만 중국도 따로 말씀을 드렸는데 부동산 금융은 이미 오래됐어요. 흥다 지금 오히려 지금 달러화 자산 같은 거는 이제 그냥 다 뛰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 위안화 자산 쪽의 부채가 워낙 많기 때문에 자신 국가 내에서 녹여되는 과정이고, 이 공급 과잉 문제, 공급 과잉 문제는 이미 6, 7년째 2015년 공급 과잉 터질 때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어쨌든 중국도 작년에 시진핑도 그랬고 뭐 독재로 해서 시스템이 좀 경직돼 있다 하지만 소비를 살리는 게 답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흥다 완다 요번에 벽계안 나왔지만 벽계안도 보면 주가 아주 올라가 있어요. 계속 지금 주말 어제 오늘도 마찬가지고 부동산 관련이나 연착륙시키는 제도들, 그 다음에 정시 관련, 왜 정시로 이 소비를 살리고 싶거든. 이 내수를 살리고 싶어요. 한번 2000년 초반에 2015년 후황도 열릴 때 그 미친 듯한 그 중국 인민들의 주식할 때 그 폭포 쏘았던 그런 주가 파워를 제가 봤다 그랬잖아요. 물론 지금 디플레고 멘탈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중국도 한번 그런 쪽으로 지금은 사실 급하죠. 그 다음에 그게 버블이든 말든 일단 올라가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그래서 더 막 낮춰주고 여러 가지 이제 정시나 내수 부양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흥다도 올해 거래를 지금 재개시켜 달라고 그랬어요. 2021년에 흥다가 완전 박살나고 해서 3년째 이러고 있는데 1년 반 동안 그 정시에서 거래가 정지돼 있었거든요. 그 정시에서 다시 한번 왜냐 정시나 부양시키면서 흥다 같은 애들 풀어준다는 얘기는 조금 관리가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국도 야, 중국 무너지면 글로벌 정시 박살난다, 공룡이 무너진다, 이런 공포심리나 비관심리 젖지 마시고 여전히 길게 본다. 폐쇄되고 경직된 이 공사하나 시스템 내에서 부동산은 녹여가는 과정이고, 이미 애들은 디레버리징을 7년째 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약간씩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급하게 안 좋게 안 보셔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위안화, 그 다음에 방어 잘 하고 있어요. 나름 7.2327에서 하고 있고, 중국 홍콩 정시나 관련된 국영은행, 부동산 주가, 빅테크 주가 다 보고 있습니다. 자, 소비 부양을 위해서 정시도 나리겠지만 이 시진핑 정부는 이 그때 압박하고 안 좋게 봤던 알리바바나 뭐 그 텐센트나 이런 것들 살려야 돼요. 동수수산도 말씀드렸지만 디지털 인프라 중요하다 보니까 그 사이 우리 반도체도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기회가 많은 거고, 그런 정시를 구체적으로 보면서 제가 바닥밴드 그때 정시 말씀드렸어요. 만들어지는 과정이라 봐요. 자,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계속 보내죠. 옐런더 갔다 오고 그때 누구죠? 그 국무부 장관도 갔다 오고 이번에 상무부 장관이 사실 또 오면은 면세라든지 이 경제 쪽에서 1인자 아닙니까? 이분도 또 가요. 예, 또 가고 지금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까지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어쨌든 요번에 뭐 채권 문제도 있겠지만 미국도 중국에 바라는 게 있고 딜할 게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존신강은 중국이 좀 덜 받아주고 있기는 한긴 한데 걔들도 지금 발등에 불 떨어져서 경제가 안 좋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가기 전에 그 미국이 계속 규제를 가했던 중국 기업들 보안과 안보 문제로 규제 가했던 그런 규제도 소폭 풀어준다는 뉴스 났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지금 위안화가 이틀 전에 살짝 풀린 거거든요. 이런 정치적 문제도 보지만 내년에 미국 대선 있고 뭐 그런 거 미중 패권 오래 가지만 단기적으로 조금 그런 미묘한 것도 있기 때문에 같이 보면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중국에 그리고 디플레는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계속 미국 물가 때문에 계속 그러고 있는데 미국 중국 디플레가 지금 있고 바로 부양이 안 되면 원자재 가격들에 영향을 지당히 미칩니다. 전 세계 원자재 30에서 50% 중국에서 가져가요. 걔들이 그걸 쓰고 있는데 인플레 속도가 안 잡히는 거죠. 잡히는 거죠. 자, 그리고 유가 같은 것도 되게 중요한 원자재지 않습니까? 원자재가 78달러 WTI 기준인데 제가 볼 때는 70달러 초반에서 바닥은 나왔어요. 더 빠질 수는 없고 미국도 비축유 풀다가 인플레 방어를 많이 했는데 비축유도 지금 그 앵꼬 났거든요. 서서히 미국도 사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80달러 중반 후반 90달러 막 이래가면 좀 문제가 되거든요. 다시 인플레 문제가 되는데 그런 건 아니고 중국이 지금 부양되지만 천천히 올라오고 미국도 속도 조절하고 있고 뭐 카르텔 형성에서 뭐 지금 오펙들 민족주의 애들 지금 막 하고 있잖아요. 브릭스 같은 애들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조금은 점진적으로 보시라는 얘기예요. 뭐 빡빡 이런 거 없어요. 자, 미국 물가도 잡혀가는 과정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미국과 중국 세계 변화의 그 토대 가운데서 우리나라는 개인 수급 특징을 보이며 여러 가지 변동성을 보이고 있지만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중국 아직 쌉니다. 투자 아직 하셔도 돼요. 자, 그리고 미국도 약간 특징이 보이지만 이 개인 수급의 특징, 자, 개인 수급의 특징을 제가 방송도 따로 찍어 하면서 예전에 보지 못했던 시장 파급력이다, 이런 강조를 여러 번 드리고 있고, 자, 두 번째 방송도 한번 찍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의 개인 비중이 80% 90%라 했어요. 매매는 거의 다 하죠. 그래서 지금 단기로 보시면 반도체 특화했었다 말했던 코스피보다, 외국인이 지고 있는 코스피보다 오히려 코스닥이 더 강합니다. 이 현상에 대해서 이해 못하겠다, 이 개인을 사는데 왜 오르지, 무슨 모멘텀 있지, 여전히 그런 분들 계세요. 예전에 그냥 우리나라 정시를 그대로 봤던, 그렇게 하다 보면 올해 상반기에 기관들이 2차전지 놓쳤고 나중에 후회하고 사간 것처럼 그런 패턴이 또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그 시장 내에서 그런 현상으로 받아들여요. 그것도 사실 개인도 예전 같은 개인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제 모래알이 아니라니까요. 추세를 만들 수 있고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중장 투자하면서 빅게임이 데이트레이딩 하는 양방을 다 가지고 있는, 변동성 있는 게 물론 단점이지만 꽤 추세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수급이라고 봅니다. 자, 그런 면에서 계속 제가 바이오도 보는 거예요. 바이오 종목이 안 된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분명히 나올 거라 보고, 2차전지 중단기 말씀드린 포트, 그 다음에 하반기에 AI 성장 스토리에 대한 우리나라 국제적인 경제든 그다음 우리나라 수급 보는 투자 측면에서든 반도체도 정말 좋은 먹거리라 봅니다. 하지만 종목은 여전히 계속 슬림화예요. 이것저것 다 보시면 안 돼요. 구석진대 찾으시면 안 돼요. 그래도 크고 중견주의상이고 강한 종목 위주로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이쪽에서 놓으셔야 돼요. 자꾸 개인적으로 찾으려 하지 마세요. 쉬운 길이 있는데 왜 자꾸 딴 데 가시려냐고. 뭔가 내가 개별적으로 드리면 거기다 몰빵 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절대 그러신 거 아닙니다. 그냥 중심되는 코어 내에서 갖고 계셔도 절대 무겁지 않습니다. 보셨잖아요. 얼마나 가볍게 올라갈 때 팡팡 잘 갑니까? 지금 이제 에코프로 삼형제 말씀드리는 게 지금 제일 좋아요. 그냥 아시겠죠? 지금 중국이 좀 더디고 어쨌든 시한이 걸린다고 보지만 2년 3년 전에 기억나실 거예요. 중국이 MSCI EM에서 비중을 늘렸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중국을 좋게 보고 중국이 살아난다 할 때였어요. 지금 EM 내에서 그 이머징 그 시장으로 그 포트가 있잖아요. 우리는 선진국으로 포함 안 돼 있으니까 이머징 한국 증시가 MSCI 이머징 한국 증시 중에서 30%가 중국이에요. 엄청 크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대만입니다. TSMC나 반도체 때문에. 그 다음에 새롭게 올라온 인도입니다. 인도가 되게 잘 되고 있잖아요. 우리는 4위밖에 안 돼요.
전 세계 글로벌 경제든 시총이 2%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순위는 물론 10이지만 전체 비중은 2%밖에 안 돼요. 되게 작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외국인들이 2년 반 만에 들어온다 해서 작년에 외국인 수급을 맨날 지금 매년 20년 동안 말씀드리면서 했던 부분이고, 요 근래 중국이 막 난리 나고 미국 난리 나도 우리나라 안 팔잖아요. 이 가장 큰 애들 MSCI 수급들이 안 팔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환율 보면서. 자, 중국이 더뎌진다. 중국에 대해 기대를 줄이라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수혜를 보는 게 뭐죠? 제 얘기 아닙니다. 골드만삭스에서 중국이 신흥국에서 안 좋고 뭐 이혼이 진행 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그러면 중국 대신에 대체 투자로 탑픽은 한국이다. 지금 대만도 인도보다 늘어져 있어서 비중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향후적으로 이제 EM이 아니라 DM도 선진국 지수로도 편입하려고 정부가 노력 중에 있잖아요. 외국인 수급 어떨까요? 굳이 팔 필요가 없어요. 네, 굳이 팔 필요가 없습니다. 글로벌 정시가 박살나는 게 아니라 고금리에 적응되는 과정이고 새로운 투자 환경이라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서 외국인은 제가 진짜 돈 많고 시간 많고 하는 외국인 어떤 생각할까요? 향후적으로 중국이 줄면은 EM 내에서 있어도 한국 투자는 지금 많이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팔 필요 없고 오히려 더 사야 되고, 향후적 정부하는 꼬라지 보니까 이 선진국 편입 지수하려고 되게 노력하네. 나름대로 외국에 편하게 제도를 만들려고 하네. 그런 거 봤을 때 외국인들은 지금 팔 필요가 없어요. 그런 면이 좋은 거죠. 네, 되게 좋은 면입니다. 자, 그리고 어제 맞나? 그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이창용 총재님이 좋은 게 뭐냐면, 그 지금 보면 예전에 없었던, 진짜 보면 파월이 했던 연준이처럼 시장과 소통을 되게 적극적으로 합니다. 예전에 한원들 나왔던 옛날 이주열 총재 같은 분들은 물론 스타일상 다르겠지만 지금 어려운 얘기 막 법정에서 하는 그런 얘기처럼 그냥 혼자 얘기하고, 이게 맞다는 얘기야, 사란 얘기야, 이런 얘기만 하다 가셨어요. 이창용 총재님 말도 많고 작년에 되게 욕도 많이 먹고 있지만 지금도 그렇죠. 가계부채 잡는데 왜 금리 안 올려? 금리를 어떻게 올립니까? 가계부채 폭발하는데. 사람들 다 신용불량자 만들고 싶어요. 그런 거 아닙니다. 되게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양쪽을 다 보면서 이분은 진짜 시장 소통도 되게 잘하고 인사이트를 되게 많이 줍니다. 저는 이분 나오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하게 되면 그 본문이나 전문을 다 보거든요. 꼼꼼하게. 거기서 앞으로의 어떤 이 정책의 방향, 이분이 또 글로벌 분석도 되게 잘해요. 작년에 부동산 사지 말고 환율 같은 거 우리 1450원 60원 때 그때 들어간 거 아니라고 이분이 다 얘기한 거예요. 작년 9월 10월 달에 26160 우리가 1440원 1450원 이럴 때 막 살아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분 얘기 되게 많이 들은 거예요. 어떤 얘기 했느냐, 예전과 다른 고금리 시대다. 앞에 말씀 다 드렸죠. 앞으로 쉽게 금리가 빡빡 떨어지는 거 아니고, 제가 한국 금리 좀 떨어진다 하지만 다시 제로 가는 거 아닙니다. 이제 3.5에서 빠져봐야 3% 내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근래 봤던 투자 패턴에 익숙해서 예전처럼 오래 보지 않은 분들이, 젊은 투자하는 분들이 특히나 주담대라든지 가계부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라, 이런 얘기를 계속 했습니다.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금융기관이나 은행들 얘들 먹고 살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이건 사실 우리나라 정책도 되게 잘못한 거라 보는데, 50년 주담대를 왜 줘요? 우리나라 50년 국채 발행해서 먹고 살라랍니까? 그냥 이거 그냥 똑같은데 이자도 아니죠. 길게 내면 이자를 더 많이 내야 됩니다. 몇 억 동안 대출하면 그보다 더 많이 내야 돼요. 물론 그 중간에 판다 하지만 그냥 길게 할부를 해서 많이 들어와 당장 내야 되는 매월 원리금 그 이자 부담감 줄여주는 거잖아요. 은행만 좋은 일입니다. 은행만 좋은 일이고, 이게 부동산 연착륙 정책이 저는 아니라 보거든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일단 뭐 하여튼 우리 부동산 지인이랑 이런 이 부동산 지인이 진짜 부동산 잘하셨던 분이거든요. 서울에서 그냥 전세하고 매매 왔다 갔다 하면서 3번 4번 왔다 갔다 해서 한 50억 번 분이 있어요. 제 얘기 아닙니다. 그런 분 얘기 들으면서 부동산은 지금 단계 아니에요. 빅머니, 빅사이클, 부동산 급하게 보지 마세요. 단타 칠 것도 아니고, 지금은 주식에서 스몰 사이클, 스몰 머니 여기서 놓으셔도 됩니다. 자, 세상 변화라든지 뭐 부동산 얘기까지 한번 제가 의견을 드렸는데, 반도체 엔비디아 제가 고가놀이 계속 볼 겁니다. 미국 증시가 하지만 장기금리 등락이 있지만 반도체는 정말 기회 준다. 제가 작년 하반기 때 2차전지 준비한 것처럼 올 하반기 때 남은 것들 반도체 또 기회 주기 때문에 저는 내년 목표로 준비할 거고요. 지금 미국은 장기금리 안정이 돼야 되지만 수급 문제 때문에 등락이 있습니다. 장기금리 안정이 되면 우리나라 자체에서는 바이오 섹터에 바이오 종목에 더 관심을 줄 거예요. 자, 2차전지는 지금 남들 막 좋을 때, 제가 좀 이따가 박순영 이사님 이번에 멘트 잠깐 드릴 거예요.
지금 올라갔을 때 반등하고 현금 비중 좀 가지게 되면 제가 반도체든 바이오든 그쪽으로 돌릴 예정입니다. 자, 성장과 어닝 되는 종목, 그런 섹터, 그 다음에 B2B 투자되는 그런 업종, 그런 프리미엄 싸구려 주식 말고 최소한 중견이나 대형주 주식으로 계속 차별화될 겁니다. 애들이 더 잘 거니까 이쪽에서 계속 코어 찾으면서 노시죠. 자, 투자는 세상 변화 적응하는 과정입니다. 세상 변화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대한 빅머니 스트림을 따라가는 게 투자라 저는 봅니다. 자, 나머지 이제 섹터나 우리 매매했던 것들은 두 번째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